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메인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2주 동안 괜찮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난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 또 금리에 대한 부담,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쉬어갔고, 뭐 러시아가 급락이 나왔지 나머지는 그렇게 급락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걱정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달러 강세가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미국 증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전히 호재는 악재가 되고 악재는 호재가 되는 패턴이 아직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올리겠지.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나쁜 것인데 그래 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좀 불편한 자리까지 좀 올라온 상태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이내 나라들은 유가가 올라야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산을 통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90불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좀 불편함이 감지가 되고 또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걱정이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국의 애플 아이폰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락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미증시는 헬스케어, 비만 치료제 덕분인지 헬스케어 쪽이 좀 강세였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 강세였는데 나머지 섹터는 다 재미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빅테크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견고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빠졌고 한 주간 7.6% 빠졌고 또 중국 리스크가 불거진 애플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전기차 가격 인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주간 3.7% 빠졌는데요. 빅테크주들도 완연하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중국 우려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키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잉 같은 산업재도 재미없었고 경기 민감 섹터도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던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로 넘어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정도는 시장이 좋았다가 지난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지수 하락폭은 마이너스 0.6이니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종목들을 보면 멀미가 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어떤 섹터의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누구는 천당에 가 있고 누구는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 수급이 지금 환율 때문에 갇혀 있고요. 또 고객예탁금이 지금 51조, 52조, 그러니까 58조까지 올라갔던 고객예탁금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거래소는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가 미중 갈등으로도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전주는 수급 모멘텀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양 시장의 메인 섹터가 묶여 있다 보니까 지수는 기대할 게 없었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뭐 재건 관련주라든지 우리 사우디 빈살만 근구직의 아람코 회장이 뭐 방한한 것 때문에 관련주가 한 번씩 움직였고 또 자율주행 이슈가 있었고요. 비만 치료제 덕분인지 바이오주가 조금 움직였고 거기다 요소수까지도 움직이는 대장이 없으니까 여우 토끼가 움직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역시 단연 탑은 로봇주가 가장 강했는데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4조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게 지금 로봇주의 어떤 시세를 이끌고 있다. 이게 가장 특징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11일 월요일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이 있고요. 12일에는 유엔 총회와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또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한편 13일에는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됩니다. 또 14일에는 22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8월 CPI가 예정돼 있고요. 끝으로 15일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됩니다. 자, 이번 주는 크게 보면은 CPI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벤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FMC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에 대한 우려가 약간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FMC 앞두고 미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5,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 정도가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는데
사실 최근에 금리 부담, 인플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월 CPI가 3.2% 정도인데 올라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의 PC 물가 지표도 지난달보다 올라왔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는데 시장 컨센을 보니까 한 3.6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서느냐 아니면 하위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시장을 바꿀 건 아니지만은 노이즈로는 작용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의 주가도 중요합니다. 지금 꽤 불편한 자리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5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까지 들어가는데 반응이 별로 신통찼다 그러면은 애플의 주가가 직전 저점을 깬다면 과연 우리 시장이 편안할 것이냐,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호재는 악재는 호재의 영향력을 놓고 본다 그러면 8월 소매 판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또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도 있고, 또 우리 정부 문체부가 단체 관광객, 중국 단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K관광 로드쇼도 진행되는데 이런 이벤트들 보시면은 아마 섹터들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달러 강세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증시가 과연 편안하게 흘러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의 추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살아 있습니다. 괜찮고요. 다만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개인 자금, 외국인 자금 모두 지금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큰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큰 명절을 앞두고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던 게 과연 몇 번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지수는 좀 무겁겠구나라고 생각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지수 백날 가면 뭐합니까? 내 거 안 가면 꽝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수가 안 가도 내 종목이 가면 즐거운 겁니다. 그런 건 좀 접근하기 좋은데, 모멘텀 측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지수를 움직이는 모멘텀은 적다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지수보다는 섹터 쪽으로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가 지금 또 묶여있는 상태고 2차전지도 수급 모멘텀 자체가 소진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역시나 어느 섹터, 틈새 섹터가 움직이냐를 주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내용, 재건, 방산, 엔터, 중국주 등등이 관심권이 올라오는데 이들 종목군에 이슈가 뜨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종목군에 선점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상 테마주, 그러니까 아예 뭐 실적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론 테마주라는 게 실적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을장이니까 너무 극상 테마주 쪽 이슈를 쫓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은 사상 누각이잖아요. 바로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주 보십시오. 다 제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런 분 경계하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은 실적이 좋은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실적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은 실적 좋은 종목, 이런 쪽으로 압축해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앞서도 이제 시장 전망 자체를 지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또 선수들은 지수가 달린다고 해서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수 움직이는 것보다도 지수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돌아가는 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이 장은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성장주, 그다음에 고밸류 성장주, 테마주, 실적주 분류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류 속에 들어간 종목군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 하면 우선 중국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볼 때 우리 추석 명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지금 중국의 춘절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급등을 했는데, 단체 관광객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춘절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 계절적인 측면이죠.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문체부에서 뭐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2019년에 피크일 때 보시면은 800만 명 그랬지만 그만큼은 안 들어올 겁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과거 얼마 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던 때보다는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주 전체를 보시기보다는 좀 범위를 좁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카지노라든지 레저, 면세,
호텔 이런 쪽은 관련주들 보시면은 시세가 괜찮거든요. 예. 춘절 때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섹터,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섹터인데 로봇 관련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강한 영역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없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흔히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되 신규는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 보유자 영역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빠질 것 같으면 팔라 그래야죠. 근데 신규 매수하려고 그러면 사지 말라 그래요. 사지 말라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 저는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만 비중만, 우리가 밑에서 샀을 때보다도 비중만 줄이면 돼요. 그때 100만 원치를 살려고 마음먹었다면 늦으신 분들은 10만 원쯤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접근법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로봇주에서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몇 가지 이유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테마와 다르게 로봇주는 테마성이 많이 적습니다. 지금 산업 섹터로 넘어가 있는 단계가 되겠는데, 우리 그런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전도체들 움직였을 때 그 안에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대부분 다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심지어는 대주주들까지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대표 로봇주,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SPG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면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다 팔아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번 로봇주의 상승은 일반 테마주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 수요 예측을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로봇주가 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보거든요. 로봇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이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 앞서 이제 우리 제가 수급 측면도 로봇주를 말씀드렸지만은, 특히나 실적이 붙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다 붙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삼성 웰스토리와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를 나오면서 성장성까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봇 관련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로봇주 투자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마진이 좀 낮은 협동 로봇, 그 다음에 지금 전투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 4족 보행, 궁극의 로봇이라 할 수 있는 2족 보행 로봇, 다르게 봐야 돼요. 밸류나 멀티플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관련된 그 기업들을 같은 밸류로 놓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구분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과 연결된 섹터라 그러면은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SM과 하이브가 오랜만에 지금 남자 아이돌의 어떤 그 대형 신인 그룹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온 혹시 남자 신인 그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쪽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지금 아이돌을 잘 안 봐가지고요. 아, 걸그룹도 안 좋아합니까? 걸그룹은 그래도 예. 보이그룹이라서 예, 지난주에 보이그룹 두 개가 두 팀이 나왔는데, 하이브에서 이제 뭐 옆집 소년들 보이 넥스트 도어죠. 예. 라는 팀이 나왔고, 특히 SM에서 상당히 큰 그 아이돌이 남자 보이그룹이 나왔는데 예. 라이즈입니다. 아마 그 연배 있으신 분들은 윤상이라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예. 그 윤상 가수의 아들인 앤톤도 이번에 라이즈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초동 물량이 일주일 동안 초동 앨범 발매량이 100만 장이 터졌어요. 굉장히 큰 어떤 대형 스타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미 초동 100만 장을 돌파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어떤 대중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주얼, 퍼포먼스 모두를 겸비한 스타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신인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9월에 또 걸출한 걸그룹의 데뷔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엔터그룹주들이 지금 대부분 상당히 큰 실적 모멘텀, 신인 모멘텀을 안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A2K라든지 하이브의 현지화 작업, 지금 K-팝 같은 경우가 이제는 현지화 작업, K-팝의 시스템을 통해서 팝의 영역으로 좀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놓고 보면 아마 이번 가을장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실적과 실적 모멘텀,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섹터가 역시 엔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냐면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최소한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을장을 대비한다면 이런 종목 쪽, 이런 섹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제가 세 섹터를 강조드렸지만은 다른 섹터를 보더라도 이런 섹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장 모멘텀 있는 섹터 쪽에 집중 투자해야 지금 수익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을 김무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